자,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19번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도시정비법에서는 6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특징들을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9번요. 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의 중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 돈 내고 사서 그 집 식구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건 재개발, 재건축 때 넣지 않잖아요. 도로, 수도 등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비사업 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아닌 걸로 여러 집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1번 광장, 2번 놀이터, 3번 타가소, 4번 마을회관, 5번 구판장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보셨던 그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에 대한 이미지요, 그 그림이요, 그 상에 맞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죠. 세부적인 열거하는 걸 모두 다 외우실 내용이 아니라 그 기본 취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20번 문제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확 다르죠. 5가지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제외한 5가지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로 참여할 수 있고,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낡은 아파트, 콘크리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도 가지고 있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재건축에서 정비관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건축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요. 21번 문제요.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재건축 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까지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합 설립 인가 요건 아래 해설에 있는 그 몇 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시험 그동안 출제한 게 6문제가 넘었거든요. 이것만 갖고 6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해설의 3번째 점에 재건축이 있죠. 거기에 5째 줄에 작대기, 위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단서 규정까지도 예외 규정까지도 이제 낼 정도로 원칙 규정들을 중요하게 출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구조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가구이, 강아지가 인삼 물고 도망다닌다고요. 너희는 가둔다, 가두리, 가구이 10분의 9, 3분의 2가 되죠. 가로주택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9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구조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요.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에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시장구조에게 제출한다. 인감증명서 X요. 뒤에 있는 해설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요. 이 인감증명서, 이건 2008년에 없어진 규정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5년, 6년 전에 없어진 규정인데, 그걸 출제한 이유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감축, 그런 이제 내용이 해설에 있거든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인감 없습니다. 인감 제도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인감 내는 걸 확 줄이고 있다고요. 2번요. 조합 설립인가 취소한 경우, 시장구조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설립인가도 발표를 하고, 취소도 발표를 하고,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2번이요. 다음 문제요. 다음 질문요. 3번.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맞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X요. 무슨 잘못으로 퇴임하게 됐다 하더라도 했던 일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선임 전에,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가 됩니다. 4번. 조합 설립 추진에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세상에 공법에서 구두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5번요.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견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10%가 아니라 20%입니다.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는데 처음 나온 거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부차적인 지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22번에 앞쪽에 있었던 2번 지문요. 기본적인 건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 24일 시험에서 시험장에서는 다들 의학 너무나 어렵다. 근데 나와서 채점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부차적인 지문이 있으면은 시험 푸시는 동안은 내가 이걸 모르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표시하고 났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조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는 것 같은 게 그게 다 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에서 정답은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지문 해설이요. 저 아래 그러니까 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편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0% 이상은 출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 규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앞쪽에 있었고요. 23번이요. 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시도사 대도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비사업 예전에는 막 활성화돼서 갔지만 최근 4, 5년 동안은 약간 주춤해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건설회계사에게는 많이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할란다 하는 거죠. 안 하려다 그러면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이나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했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시장군수는 자기가 해제할 수 없고 해제를 요청하는 거죠. 조합 설립인가는 시장군수가 했으니까 시장군수가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서 정비사업을 그만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중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로 그러니까 틀린 것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유가 있고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데 5번이 틀렸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 시작 날부터 4년 X 5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제 기본서 때 팥죽할머니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팥죽할머니 5글자 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4번 문제요. 정비법상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은 관리처분계획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환권계획이죠. 누가 뭘 받게 될지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관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세 번째 계획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들어가고 철거를 해야죠. 예정시기 포함될 겁니다. 니은 대지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몇 평짜리를 몇 채 짓는데 그 중에 누구한테 어디 준다. 그러니까 디귿 분양 보유지 규모 등 분양계획 전체 120개를 짓는데 그 중에 조합원이 80개 신청했다. 10개는 예비분 보유지로 뺀다. 30개를 일반 분양한다. 포함되겠죠. 신설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답은 5번이요. 25번 문제입니다. 주택법 7문제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하는 조합은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 된다. X요. 등록사업자 대부분 건설회사가 이미 등록을 했죠. 그자와 공동한다고요. 또 등록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번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등을 얘기하죠. 자신의 규칙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틀렸죠. 자기 잘못으로 피해를 미쳤으면 배상해야죠. 틀렸습니다.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X 틀렸죠. 무주택이거나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4번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 기준일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원래는 신규 가입 금지, 교체 금지가 원칙, 그런데 특별하면 추가 모집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5번, 4번 맞고요. 조합원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으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5번대로 가면
아무튼 말이 아닌, 사망은 사망이고, 상속은 상속이고, 그 사람이 어떤 돈이 얼마나 있냐 관계없이 사망과 상속은 그냥, 그러니까 하늘의 힘, 그러니까 자연의 힘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틀렸고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26번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총회 필수적 의결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좀 약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을 갖고 두 문제씩이나 나오네요. 아무튼 그런데요. 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합이니까 총회에서 중요한 건 총회에서 결정해야죠. 1번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중요한 거고요. 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4번 자금 차입 방법과 이자 상환. 5번 주택건설 대지 위치 면적에 관한 조합 규약의 변경. 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3번 주택상환 사채는요. 주택상환 사채는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죠. 그런 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와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갚는 거죠. 주택조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아무튼 큰 목차 수준의 문제들도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이건 조합 총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택법의 목차가 큰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7번이요.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기업관 국토부 장관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85초과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이종 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취지는 뭐냐면 이종 국민주택 채권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걸 정해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얘기한다고요. 동탄 이 신도시 이종채권 사게 합시다. 다른 데는 안 사도, 그러니까 사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안 사도 되기, 아무튼 사게 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을 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번 일종채권 이자율은 국토부 장관이 채권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장관 두 명이 엇갈렸죠. 채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어 있는 거고요. 디귿번 그러니까 이종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상환일은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20년을 초과할 수 없죠. 일종채권은 5년짜리고 이종채권은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리을번 그러니까 일종채권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예, 맞습니다. 좀 세부적인 규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매출일이요. 채권 매출일, 즉 국민이 돈을 빌려주는 날이 이제 국가로 보면 채권 매출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매출한 날에 말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월 13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종채권이니까 5년 지나서 또 3월 13일 갚아주고요. 3월 16일 또 5년 지나서 갚아주고요. 3월 16일 갚아주고요. 어수선하죠. 그래서 3월 13일 빌려줘도 3월 30일까지 이자 딱 계산해서 빼고 그다음에 얼마 그러니까 국가에서 빌려줬다. 말일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월 16일 빌려줘도요. 3월 16일부터 3월 말일까지 이자 딱 빼고 그다음에 3월 30일 날 빌려줬다로 말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 3월 16일 돈 빌려줄 때 말일까지 이자를 그날 뺀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을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번이요. 그러니까 주택 사용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X요. 전체검사, 사용검사, 부분검사, 임시사용승인이 있죠. 1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X 틀렸죠. 전체검사, 사용검사 그런데 예외로 공구별 분할 사용검사 그다음에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분검사, 임시사용승인 부분이니까 동별, 구획별 그런데 더 예외로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 받을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 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대표회가 시공자를 정해서 나머지 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맞습니다. 3번 주택건설 사업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맞고요. 4번 사용검사는 시장부터 15일 이내 한다. 맞습니다. 5번 공동주택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가 있다.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9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질서 교란을 금지하기 위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하면 안 되니까 5가지는 돌리지 마라가 있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주택 상환 사채,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증서, 조합원 지위. 그런데 상속과 저당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저당은 금지되는 게 아니죠. 30번이요. 그러니까 주택 전매 제한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매 허용 사유가 상속과 이일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번 세대주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 일부 X요. 전원이죠. 2번 세대원 전원이지만 1년 X요. 2년이고요. 3번 이혼으로 해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맞죠? 4번 세대원 일부 X요. 5번 상속에서 추정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X요. 이것 갖고 몇 번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일부, 그러니까 그 세대원 전부 해야죠. 전원. 그러니까 그것 갖고 그러니까 지문 3개가 구성된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3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거래 신고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한 후 주택거래 신고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그러니까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옳은 것은 주택거래 신고제,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공법에서도 한 문제, 중개법에서도 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데까지 나갔습니다. 기본적인 초점은 아닌 세부적인 사항에서요. 1번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한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2번요. 시장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서 신고인, 매매계약,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 인감증명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인감증명 X요. 인감증명 그건 아니고 또 통장 원본요. 그러니까 통장 갖고 오세요. 통장 4번도 아니고 4번 법조문은 4번입니다. 4번은 내라고 할 수 있지만 통장 그 자체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건 생뚱 맞죠. 2번 틀렸고요. 3번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는 마음만 여유가 있으면 한 발만 물러서면 알 수 있습니다. AB 주택거래계약에 대해서 계약 체결 15일 내 지금 신고를 한 겁니다. 잔금 지급일이 변경됐다고요. 그걸 시장이 어떻게 알아요? AB가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AB가 신고한 게 변경됐으면 다시 변경 신고해야죠. 그런 절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하는 거 아니죠. 4번 시장은 주택거래 신고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주택 소유지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한다. 신고인도 받은 사람은 바로 등기소 가는데 등기소장은 15일 뒤에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즉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알려줘야죠. 5번 시장은 그러니까 주택거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장과 협의하여 국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이 국세를 부과해요? 그럴 수는 없죠. 세무관서장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32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축법 7문제입니다. 건축법 7문제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단어들 뜻만 이해하시면 숫자가 많고 다 토막토막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죠. 32번 주유구주부에 해당하는 것은 6가지 올리는 거죠. 내기통인 기둥, 밖과 구분하기 위한 벽인데 내력벽, 그다음에 기둥, 휘청휘청하면 안 되니까 짱짱하게 잡기 위한 수평기둥포,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바닥, 지붕 받치는 지붕틀, 불이야 도망가자, 그러니까 주계단, 6가지가 주유구주부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지붕틀이죠. 33번이요.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시장구수가 3층 관광호텔 위에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도지사는 허가하는 경우가 없죠. 따라서 도지역, 즉 시군지역은 모든 허가는 다 시장구수가 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시장구수가 자기가 알아서 허가하면 되고 특별한 것 3덩어리는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구수가 허가를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대상 건축물,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주거환경, 교육환경, 유락시설, 숙박시설은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구술과 허가를 하죠. 1번 맞습니다. 2번 숙박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큰 골칫거리 두 가지요. 위락 숙박, 그 다음에 침수되는 곳에 지하층 주거용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번 시도지사는 시장구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맞습니다. 4번 연면적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는 건축 신고 대상이다. 맞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은 신고입니다. 따라서 182층은 신고사항이죠. 5번 건축 신고한자가 신고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X요. 허가받고 1년 내에 착수해야죠. 그 다음에 신고 들으니까 허가대상 일부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취지니까 신고했으면 1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1년입니다. 답은 5번이죠. 34번요.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 변경. 다음 쪽 해설을 잠깐 보시면 120피까지 종류, 28가지 용도, 그걸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9가지 시설군 9글자요. 첫 번째요. 자산전문 영규 군지기. 두 번째요. 9가지 시설군의 이름이요. 특히 세 번째 전기통신, 네 번째 문화집회, 여섯 번째 교육복지, 여덟 번째 주거업무. 다음에 영업시설군요. 영판, 고운숙. 영팔이는 고윤숙을 좋아해.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같은 시설군 대장 변경이 있죠. 다시 앞쪽이요. 1번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용도죠. 용도니까 용도가 바뀌지가 않잖아요. 용도 그 용도 그대로입니다. 대장 변경할 게 없고요. 2번 제일 좀 근린생활시설을 유류시설로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에서 교육복지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3번이요.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 숙박시설, 영판, 고운숙, 영에서 수련시설, 교육복지로 내려가니까 신고죠. 4번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 교육복지에서요. 판매시설, 영판, 고운숙, 영업으로 올라가니까 허가죠. 5번 공장, 공장은 산업 등에서 자동차, 산에서 자로 올라가니까 허가죠. 5번이 틀렸습니다. 35번 문제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를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작게 쪼개지 마라는 거죠.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다음 쪽에 있는 해설이요.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거지역, 기타지역 60 이상, 공상 150, 150 이상, 녹지지역 200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작은 거는 주기가 가장 작죠. 1번에 주거지역이 60이고, 공상 2, 3, 4,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이고, 녹지지역은 200입니다. 답은 1번. 36번 문제요.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개공지,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개공지를 내놔라. 땅 면적 10%까지 내놔라. 그러면 원래 면적은 차더먹게 해준다. 위로 1.2배까지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규정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점,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범위로 조례로 정하고, 두 번째 점, 대지에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1.2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7번요.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교역번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등등등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어느 누구만 월세 내고 그 자리를 그 사람만 쓰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 이익을 위한 거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번 용적률을 산정.
용적률을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 부속 용도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X, 지주 피대 빼준다는 거죠. 지하층,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은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요.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많은 층수를 전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맞죠? 그러니까 이쪽은 5층, 이쪽은 3층, 한 덩어리가요. 5층짜리죠. 그러니까 리얼번요. 그러니까 사용시를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X. 그러니까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그러니까 좋은 일 빼주죠.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죠. 38번요. 1000제곱미터 대지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지금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냐고요. 첫 번째 점, 하나의 건축물 지하 2계층, 지상 5계층, 지붕은 평지붕. 두 번째 점,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닥 면적은 480제곱미터로 동일하다. 480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점,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네 번째 점, 지상 5계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거죠. 해설의 첫 번째 점이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용적률 산정 시 지주 피대 빼준다는 거죠. 세 번째 점, 지하 다 XX 빼주고요. 그 다음에 주차용 따로 더 없죠. 그 다음에 피대 따로 더 없죠.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땅 면적이 1000이죠. 그 다음에 지상 5계층 480 곱하기 5 바닥 면적이 2400이 있습니다. 1000분의 2400이니까 240%입니다. 답은 1번이요. 다음에 농지법 두 문제죠. 39번.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대차 농사 짓는 것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X 1번이 틀렸고요. 기타 내용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자보호 규정들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게 많죠. 2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자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맞고요. 3번 계약은 당연히 서명계약이 원칙이고요. 4번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5번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소재에 관할하는 시공면적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요. 40번 문제요. 농지 전용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아래 최소한 써주시고요. 최소한 시설은 신고죠. 농전용 허가 X. 최소한 유통시설 경사농지 전용은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2번 농지전용 허가받은 자가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3번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존부담금을 납입한다. 농지보존부담금 위에 농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에는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컨테이너 박스 다시 걷어내면 다시 농지로 쓸 수 있죠.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지보존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할 수 없다 X요. 미리 납입하는 게 원칙.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5번요. 해당 농지에 사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 하는 자는 시공계획에 신고 X요. 농지는 농지로 써야죠. 농지를 농지가 아닌 현장 사무소 용도로 쓰는 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요. 그런데 일시사용 잠깐 쓰고 다시 농지로 돌려놓을 거니까 저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갈 일이 아니라 시공구역에 허가를 받는 거죠. 틀렸고 맞는 것 2번입니다. 자, 이상형. 그래서 전체 40문제를 보셨습니다. 40문제 중에 거의 아주 구석진 문제도 한 두세 문제 있었고 또 여러 문제 몇 문제들에서는 보지 않은 예외적인 지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구석진 문제 두세 문제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부차적인 지문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또 한편에 또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객관식 시험은 5개를 다 알아야 푸는 거 아니죠. 3개 알면 답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또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5개 지문 전부 다 중요한 걸로만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한두 가지를 넣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핵심적인 것을 아냐 모르냐, 그게 이제 초점입니다. 범위를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계속 다지는 것이 공법 공부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횟수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도록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